두 번 배신한 아내. 일신고. 녹음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이 지나치게 일정했다는 사실을 한지수는 나중에야 깨달았다. 새벽 3시 47분 112 신고센터로 걸려온 전화는 여성의 것이었고 그녀는 남편이 죽어 있다고 말했으며 제발 와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패닉 상태의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혼란말을 더듬거나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쏟아내는 게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고 거실 소파 옆이라는 위치까지 정확히 전달했으며 숨을 쉬지 않는다는 표현 대신 죽어 있다는 단정적 문장을 사용했다. 한지수가 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시각은 새벽 4시 3분이었다. 강남서 강력팀 소속 10년차 형사인 그는 이미 26건의 살인 사건을 다루었고 그중 19건을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7건은 아직도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다. 그는 죽음의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특유의 공기 혈액과 배설물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을 알고 있었고 유족의 울음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법도 배웠으며 무엇보다 너무 완벽한 진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체득하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습했으며 도로는 비어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현장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30평대 중형 평수였고 15층 건물의 12층이었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한지수는 현관문이 열려 있을지 닫혀 있을지를 생각했다. 신고자가 아내라면 문은 열려 있을 것이고 만약 외부 침입이라면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며 만약 계획적 범행이라면 모든 것이 지나치게 깔끔할 것이었다. 복도는 조용했고 1203호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열려 있었으며 문틈 사이로 거실의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한지수는 장갑을 끼고 신발 커버를 씌우고 천천히 문을 밀었다. 첫 번째로 포착된 것은 냄새였다. 혈액 특유의 철 냄새와 배설물,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방향제의 인공적인 라벤더 향이 뒤섞여 있었으며 한지수는 그 조합이 어색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방향제는 사건 이후에 뿌려진 것이 분명했고 그것은 누군가 냄새를 지우려 했다는 의미였으며 냄새를 지우려는 사람은 보통 범인이거나 공범이었다. 그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섰고 소파 옆 바닥에 누운 남자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동시에 소파에 앉아있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서윤아는 36살로 보였고 깔끔하게 묶은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으며 회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옷에는 혈흔이 없었고 손톱 밑에도 이물질이 보이지 않았으며 그녀는 소파 끝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포갠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지수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도 그를 보았고 그 시선은 3초 정도 이어졌으며 그 3초 동안 한지수는 그녀의 눈에서 슬픔보다는 계산을 읽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고 떨지도 않았으며 형사님이세요? 라고 물었고 그 목소리는 112 신고 녹음과 동일하게 안정적이었다. 네, 강남서 강력팀 한지수입니다. 한지수는 천천히 다가가며 시신을 관찰했다.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회색 슬랙스에 와이셔츠 차림이었으며 머리 뒤쪽에 타격 흔적이 있었고 목에는 압박 자국이 선명했다. 사인은 명확해 보였다. 둔기로 기절시킨 후 목을 조른 것. 시신의 자세는 부자연스러웠고 한쪽 팔은 소파 아래로 들어가 있었으며 다른 쪽 팔은 가슴 위에 올려져 있었다. 주변에는 서랍이 열려 있었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으며 TV 옆 선반은 비어 있었다.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한지수는 시신을 보며 물었다. 서윤아는 잠시 침묵했고 그 침묵이 1.5초 정도 지속된 후 대답했다. 밤 11시 반쯤이요. 친구 만나고 들어왔는데 이미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지 않았고 문장은 완결되어 있었으며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다는 표현 대신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우회적 표현을 선택했다. 한지수는 그 선택이 의도적인지 본능적인지 판단할 수 없었지만 기억해두기로 했다. 11시 반에 발견했는데 신고는 3시 47분에 하셨네요. 그 사이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한지수는 여전히 시신을 보며 물었다.
그는 그녀의 표정을 직접 보고 싶지 않았다. 표정은 통제할 수 있지만 반응 시간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저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녀의 대답은 2초 후에 나왔고 아무 생각도 안 났다는 표현은 전형적인 쇼크 상태의 진술이었지만 그 진술을 하는 목소리에는 쇼크의 흔적이 없었다. 한지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서윤아는 여전히 무릎 위에 손을 포개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붉지 않았으며 호흡은 고르게 유지되고 있었다.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도윤이요. 올해 39이에요. 그녀는 즉시 대답했고 나이까지 정확히 말했으며 이었어요가 아니라 이에요라는 현재형을 사용했다. 한지수는 그 점도 기록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현재형을 쓰지만 이미 받아들인 사람은 과거형을 쓴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재형을 유지했고 그것은 모순이었으며 모순은 언제나 진실의 틈이었다. 감식반이 도착한 것은 4시 22분이었고 그들은 현장을 봉쇄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한지수는 서윤아를 거실 구석 의자로 안내했다. 그녀는 순순히 따라왔고 앉으라는 말에 앉았으며 물 한 잔을 건네자 괜찮아요라고 말했다. 한지수는 그녀가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괜찮아요라고 말한 것을 주목했다. 감사 표현은 사회적 습관이지만 그녀는 그 습관을 생략했고 그것은 그녀가 지금 사회적 모드가 아니라 생존 모드에 있다는 의미였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습했으며 거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한지수는 시신을 한 번 더 바라봤고 서윤아를 한 번 더 바라봤으며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질문들이 정렬되기 시작했다. 이 여자는 왜 4시간 동안 신고하지 않았는가? 이 여자는 왜 울지 않는가? 이 여자는 왜 남편의 죽음을 현재형으로 말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자는 왜 라벤더 방향제를 뿌렸는가? 이 현장. 감식반장 최영민은 50대 중반의 노련한 기술자였다. 그는 25년 동안 300건이 넘는 살인 현장을 다루었고 혈흔 패턴만 봐도 범행의 순서를 재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한 일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시신의 머리 주변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두피의 타격 지점을 확인했고 고개를 들어 한지수와 눈을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에는 의문이 서려 있었다. 후두부 타격인데 혈흔 패턴이 이상합니다. 최영민은 장갑 낀 손으로 시신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한지수는 그 아래 바닥을 보았다. 혈액은 예상보다 적었고 응고 상태도 일정하지 않았다. 둔기로 후두부를 타격하면 보통 피가 사방으로 튑니다. 특히 이 정도 타격이면 두개골 골절이 확실하고 그러면 혈흔이 반경 1m 이상 퍼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혈흔은 시신 머리 주변 30cm 안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마치 누군가 닦아낸 것처럼요.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변을 다시 살폈다. 거실은 25평 정도 되어 보였다. 기역자형 소파와 50인치 TV, 그리고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다. 하지만 현관 쪽 신발장 서랍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TV 옆 선반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을 흔적 먼지가 닦이지 않은 직사각형 자국이 남아 있었다. 강도 살인으로 위장하려 했다는 건가요? 한지수가 물었다. 최영민은 여전히 시신 주변을 살피며 대답했다. 위장치고는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노트북은 가져갔지만 TV는 그대로고 서랍은 열었지만 안에 있는 현금은 안 가져갔어요. 게다가 창문은 전부 잠겨 있고 현관문 잠금 장치에도 파손 흔적이 없습니다. 한지수는 서윤아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거실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창문 너머 어둠을 향하고 있었다. 부인, 몇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서윤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네. 현관문 비밀번호는 누가 알고 있습니까? 저랑 남편이요. 그리고 청소도우미분? 서윤아는 잠시 생각하는 듯 멈칫했다. 청소도우미는 언제부터 오셨습니까?
작년 9월부터요. 한 달에 2번 와요. 한지수는 그녀가 남편이 알아요라고 말하려다 멈춘 것을 주목했다. 그녀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잊었거나 아니면 잊은 척했다. 남편분 휴대폰은 어디 있습니까? 테이블 위에 있었는데 없네요. 아, 가져갔나 봐요. 범인이. 서윤아는 테이블을 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없었다. 한지수는 테이블로 걸어가 확인했다. 충전기는 있지만 휴대폰은 없었다. 감식반원 중 한 명이 침실에서 나오며 형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라고 말했다. 한지수는 침실로 향했다. 감식반원이 가리킨 곳은 화장대 서랍이었고 그 안에는 여성용 액세서리와 화장품이 있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A사 용지 한 장이었다. 한지수는 장갑을 낀 손으로 그것을 꺼냈다. 보험증권 사본이었다. 피보험자 김도윤, 보험금 5억, 수익자 서윤아. 한지수는 다시 거실로 나왔다. 부인, 남편분이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남편이 보험 설계사니까 당연히 있죠. 액수는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는데 많이 들었어요. 한 5억? 아니면 그 이상? 그녀의 대답은 애매했지만 그 애매함 속에는 확신이 숨어 있었다. 최영민이 시신 검안을 마치고 일어섰다. 사망 추정 시각은 오후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이고 후두부 타격은 기절시키기 위한 사전 폭력으로 보입니다. 한지수는 시신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김도윤의 얼굴은 푸르게 변해 있었고 눈은 반쯤 떠진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부인, 오늘 밤 경찰서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났고 핸드백을 집었고 현관으로 향했다. 한지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한 번도 남편의 시신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을 가로지르며 시신 옆을 지나갔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장면 3 완벽한 슬픔의 균열 제작성. 강남서 조사실은 3층 끝 복도에 있었다. 창문 하나 없는 사각형 공간이고 형광등 불빛이 벽에 반사되어 모든 것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한지수는 서윤아를 안쪽 의자에 앉게 했고 자신은 맞은편에 앉았다. 시각은 새벽 5시 42분이었다. 물 한 잔 드릴까요? 한지수가 물었다. 서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한지수는 녹음기를 켜고 날짜와 시각을 명확히 말했다. 먼저 어젯밤 일과를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윤아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저는 어제 저녁 7시쯤 집을 나섰어요. 친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대학 동기인데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식사하고 와인 마시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어요. 11시 반쯤 집에 도착했는데 그녀는 말을 멈췄고 고개를 약간 숙였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 남편이 깨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친구분 성함은 뭡니까? 이지은이요. 한지수는 번호를 받아 적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분을 발견했을 때 첫 반응이 어땠습니까? 서윤아는 눈을 감았고 3초 정도 그 상태를 유지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눈가가 약간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꿈인 것 같았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파에 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머리가 하얘지고 4시간 정도 지난 후에요. 한지수는 부드럽게 말했다. 서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저는 10분? 20분?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남편분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서윤아는 잠시 망설였다. 평범했어요.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다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 즉답이 너무 빨라서 한지수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확신했다. 남편분 명의 보험이 5억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서윤아는 눈을 깜빡였다.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남편이 보험 일을 하니까 본인도 많이 들었죠. 근데 그게 왜요? 수익자가 부인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서윤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네, 당연하죠. 배우자니까요. 한지수는 질문의 방향을 바꿨다. 그럼 남편분이 다른 여자와 관계가 있었다는 건 아십니까? 서윤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0.3초 정도 지속되었다. 알았어요. 언제부터요? 한 6개월 전부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휴대폰 보고 알았어요. 메시지 왔는데 여자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그 여자 이름이 뭡니까? 박미정이요. 서윤아는 그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한지수는 그 아무렇지 않음에 주목했다. 남편분과 그 문제로 다투지는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따졌죠. 근데 남편이 끝내겠다고 했어요. 끝냈습니까? 모르겠어요. 확인 안 했어요. 박미정이라는 여자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많이는 모르는데 남편 고객이었던 것 같아요. 보험 상담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남편분이 그 여자한테 돈을 빌려줬거나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서윤아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아, 그러고 보니 한 번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돈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부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지수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다. 오늘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라벤더 방향제 냄새가 났습니다. 혹시 부인이 뿌린 겁니까? 서윤아는 눈을 크게 떴다. 아, 네. 제가 뿌렸어요. 남편 발견하고 나서 냄새가 너무 심해서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녀는 말을 멈췄고 손으로 얼굴을 감췄다. 한지수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다. 방향제를 뿌렸다는 것은 그녀가 냄새를 의식했다는 의미고, 냄새를 의식했다는 것은 현장을 객관적으로 관찰했다는 의미였다. 쇼크 상태의 사람은 냄새를 의식하지 못한다. 부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지수는 녹음기를 끄며 말했다. 서윤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멈춰 세운 것처럼. 삼균열. 강남서 조사실은 3층 끝 복도에 있었다. 창문 하나 없는 사각형 공간이고 형광등 불빛이 벽에 반사되어 모든 것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 그리고 구석에 놓인 녹음기가 전부였다. 한지수는 서윤아를 안쪽 의자에 앉게 했고 자신은 맞은편에 앉았다. 시각은 새벽 5시 42분이었고 창 없는 방 안에서는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다. 물 한 잔 드릴까요? 한지수가 물었다. 서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다. 한지수는 녹음기를 켜고 날짜와 시각, 참석자를 명확히 말했다. 2026년 1월 26일 새벽 5시 43분. 피해자 김도윤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참석자는 강남서 강력팀 한지수 형사, 그리고 참고인 서윤아 씨입니다. 서윤아는 녹음기를 보았고 다시 한지수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긴장이 없었다. 먼저 어젯밤 일과를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지수는 수첩을 펼치며 말했다. 서윤아는 숨을 한 번 들이쉬었고 그 숨이 약간 떨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목소리가 나올 때는 다시 고요했다. 저는 어제 저녁 7시쯤 집을 나섰어요. 친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대학 동기인데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식사하고 와인 마시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어요. 11시 반쯤 집에 도착했는데 그녀는 말을 멈췄고 고개를 약간 숙였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 남편이 깨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친구분 성함은 뭡니까? 이지은이요. 연락처는요? 서윤아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불러주었고 한지수는 그것을 받아 적었다. 어느 레스토랑입니까? 트라토리아 뭐였더라.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강남역 8번 출구 쪽이에요. 2층에 있는 곳이요.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잠시 수첩을 내려다보았고 다음 질문을 준비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분을 발견했을 때 첫 반응이 어땠습니까? 한지수가 물었다. 서윤아는 눈을 감았고
3초 정도 그 상태를 유지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눈가가 약간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꿈인 것 같았어요. 다가가서 흔들어 봤는데 차갑고 숨도 안 쉬고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고 한지수는 그 떨림이 진짜인지 계산된 것인지 판단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파에 앉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머리가 하얘지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신고했어요. 4시간 정도 지난 후에요. 한지수는 부드럽게 말했다. 서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저는 10분? 20분?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있었지만 그 놀라움이 진짜 놀라움인지 연기된 놀라움인지 한지수는 여전히 구별할 수 없었다. 그 4시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친구나 가족에게요. 한지수가 물었다. 서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에게도 안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한지수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그는 아무 생각도 안 났다는 표현이 두 번째 등장했다는 것을 기록했다. 쇼크 상태의 사람들은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지만 서윤아의 반복은 너무 정확했다. 남편분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한지수는 질문의 방향을 바꿨다. 서윤아는 잠시 망설였고 그 망설임이 1.5초 정도 지속되었다. 평범했어요.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뭐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고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한지수는 최근에 다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고 서윤아는 아니요라고 즉답했다. 그 즉답이 너무 빨라서 한지수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확신했다. 남편분이 보험 설계사라고 하셨는데 수입은 어땠습니까? 한지수가 물었다. 나쁘지 않았어요. 월 평균 400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일했고요. 프리랜서 디자이너예요. 둘이 합치면 충분히 살만했어요. 남편분 명의 보험이 5억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아는 눈을 깜빡였고 그 깜빡임이 0.5초 정도 느렸다.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남편이 보험 일을 하니까 본인도 많이 들었죠. 근데 그게 왜요? 수익자가 부인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한지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서윤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네, 당연하죠. 배우자니까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방어가 아니라 의문이 담겨 있었고 그 의문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한지수는 부드럽게 말했다. 보험금 살인 사건이 종종 있으니까요. 서윤아는 3초 정도 침묵했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내려갔고 눈썹이 약간 찌푸려졌다.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한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서윤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네라고 짧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워졌고 한지수는 그 차가움을 놓치지 않았다. 남편분이 최근 누군가와 금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한지수가 물었다. 서윤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남편은 돈 문제로 누구랑 다툰 적 없어요. 빚도 없고 사람들한테 돈 빌려준 적도 없고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조심스럽고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한지수는 그 단호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한지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럼 남편분이 다른 여자와 관계가 있었다는 건 아십니까? 서윤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고 그 굳음이 0.3초 정도 지속되었다.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고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다. 알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언제부터요? 한 6개월 전부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휴대폰 보고 알았어요. 메시지 왔는데
여자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관계였어요. 한지수는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물었다. 그 여자 이름이 뭡니까? 박미정이요. 서윤아는 그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말했고, 한지수는 그 아무렇지 않음에 주목했다. 남편분과 그 문제로 다투지는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따졌죠. 근데 남편이 끝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믿기로 했어요. 끝냈습니까? 모르겠어요. 확인 안 했어요. 확인하기 싫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고, 한지수는 그 떨림이 이번에는 진짜라고 느꼈다. 박미정이라는 여자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한지수가 물었다. 많이는 모르는데 남편 고객이었던 것 같아요. 보험 상담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나이는 저보다 어리고 30 초반? 그 정도? 남편분이 그 여자한테 돈을 빌려줬거나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서윤아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러고 보니 한 번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돈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한 일주일 전? 10일 전? 그 정도요. 그 대화 내용은 기억 안 나십니까? 잘 안 들렸어요. 저는 부엌에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서 통화했거든요. 근데 목소리 톤이 평소랑 달랐어요. 짜증나고 화난 것 같았어요. 서윤아는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고 한지수는 그 행동이 긴장의 표시라고 판단했다. 부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지수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다. 오늘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라벤더 방향제 냄새가 났습니다. 혹시 부인이 뿌린 겁니까? 서윤아는 눈을 크게 떴고 그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아네, 제가 뿌렸어요. 남편 발견하고 나서 냄새가 너무 심해서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녀는 말을 멈췄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다. 한지수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다. 방향제를 뿌렸다는 것은 그녀가 냄새를 의식했다는 의미고 냄새를 의식했다는 것은 현장을 객관적으로 관찰했다는 의미였다. 쇼크 상태의 사람은 냄새를 의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오직 죽은 사람만 본다. 하지만 서윤아는 냄새를 맡았고 방향제를 찾았고 뿌렸다. 그 일련의 행동은 논리적이고 계획적이었다. 부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지수는 녹음기를 끄며 말했다. 집에 가셔서 쉬십시오.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윤아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멈춰 세운 것처럼.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일어섰고 핸드백을 집었고 조사실 문을 열고 나갔다. 한지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 여자는 슬퍼하는 게 아니라 슬픔을 연기하는 법을 알고 있다. 새벽 6시 17분, 한지수는 조사실에 혼자 남았다. 그는 수첩을 펼쳐 오늘 밤 기록한 것들을 다시 읽었다. 신고 시간 4시간 지연, 눈물 없는 진술, 라벤더 방향제, 보험금 5억, 남편의 불륜, 박미정이라는 이름,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완벽한 기억과 너무 정확한 문장들. 한지수는 수첩을 덮고 창 없는 방에 형광등을 올려다 봤다. 이 사건은 겉보기와 다르다는 확신이 그의 머릿속에서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다. 사피해자의 그림자. 한지수가 사무실로 돌아온 것은 오전 8시 23분이었다. 그는 커피 자판기 앞에 섰고 500원짜리 동전을 넣었고 블랙 버튼을 눌렀다. 종이컵에 담긴 커피는 미지근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고 김도윤이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고 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했다. 화면에 뜨는 정보들은 평범했다. 1986년생, 서울 출생, 대학 졸업 후 보험사 입사, 현재 프리랜서 보험 설계사. 범죄 경력은 없었다. 교통법규 위반 한 건이 전부였고 그것도 5년 전 과속이었다. 금융거래 내역은 정상적이었다. 매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수입이 입금되었고 생활비와 대출 상환이 빠져나갔다. 특이한 점은 3개월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 아내 명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지수는 그 금액을 메모했다. 생활비치고는 일정했고 용돈치고는 많았다. 한지수는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네, 지는생명입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밝았다. 강남서 형사팀 한지수입니다. 김도윤이라는 설계사가 거기 소속이었습니까? 잠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네, 맞습니다. 2019년부터 프리랜서로 활동하셨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사망 사건 관련해서 확인 중입니다. 최근 실적이나 특이사항 있었습니까? 잠시만요. 다시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실적은 중상위권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월 평균 3건 정도 계약하셨고 고객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민원이나 불만 제기는 없었습니까? 한 건 있네요. 작년 11월에 고객 한 분이 설계 내용이 상담 때와 다르다고 항의하신 적 있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고객분이 착각하신 거였고 김도윤 씨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해결됐습니다. 그 고객 이름은요?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수사 관련입니다. 한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상담원은 잠시 망설이다 박미정 씨입니다 라고 말했다. 한지수는 전화를 끊고 수첩에 메모했다. 박미정 불륜 상대이자 민원 제기자. 그는 다시 컴퓨터로 박미정을 검색했다. 1993년생, 서울 거주, 직업은 무직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2년 전까지는 화장품 매장 직원으로 근무했다가 퇴사했다. 범죄 경력은 한 건 있었다. 2021년 상해죄,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였다. 한지수는 눈썹을 찌푸렸다. 폭력 전력이 있는 여자였다. 그는 김도윤의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는 같은 팀 설계사였다. 김도윤 씨요? 좋은 사람이었죠. 성실하고 고객한테 친절하고 저한테도 잘해줬어요. 같이 일한 지 3년 됐는데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어요. 최근에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특이한 점이요? 글쎄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긴 했어요. 한 달 전쯤부터 얼굴이 어둡고 통화할 때도 목소리가 낮았어요. 제가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냥 일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전화는 보험사 지점장이었다. 김도윤은 우리 팀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실적도 좋고 고객 관리도 철저하고 가족도 있고 하니까 더 책임감 있게 일했죠. 사생활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론 없었는데요. 근데 한 번 술자리에서 집사람 얘기 나왔을 때 좀 어두운 표정 지었던 적 있어요. 제가 농담으로 부인이 예쁘시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건가 했는데 뭐 다들 그렇잖아요. 한지수는 전화를 끊고 메모를 정리했다. 김도윤은 평범한 가장이었다. 성실했고 책임감 있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한 달간 피곤해 보였고 부부관계에 균열이 있었다. 박미정이라는 여자와 불륜 관계였고 그 여자는 폭력 전력이 있었다. 그리고 아내는 5억짜리 보험금 수익자였다. 오전 10시 한지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김도윤의 휴대폰 통신사였다. 통화 내역 조회 요청입니다. 피해자 명의 휴대폰이고 최근 한 달간 기록 필요합니다. 상담원은 공문을 요청했고 한지수는 즉시 처리했다. 30분 후 이메일로 엑셀 파일이 도착했다. 한지수는 파일을 열고 통화 기록을 스크롤했다. 대부분은 고객들이었다. 짧은 통화, 업무 시간대 집중. 하지만 3개의 번호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첫 번째는 아내 서윤아, 두 번째는 박미정, 세 번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한지수는 세 번째 번호에 주목했다. 최근 2주간 총 7번 통화했고 통화 시간은 평균 3분에서 5분 사이였다. 마지막 통화는 사건 3일 전이었다. 한지수는 그 번호를 메모하고 역추적을 요청했다. 답변은 1시간 후에 왔다. 명의자는 강태민, 1989년생, 서울 거주, 직업은 회사원.
한지수는 강태민이라는 이름을 다시 검색했다. SNS 계정이 하나 떴다. 프로필 사진은 30대 중반 남자였고 소개란에는 일상 기록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게시물은 많지 않았다. 커피 사진, 산책로 사진, 책 표지 사진. 댓글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한 게시물에 서윤아의 계정이 좋아요를 눌러놓았다. 한지수는 그 게시물의 날짜를 확인했다. 6개월 전. 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는 한 모금 마셨다. 김도윤은 두 개의 관계 속에 있었다. 아내와 불륜 상대. 그리고 아내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강태민. 한지수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마커를 집어들고 이름들을 적기 시작했다. 김도윤을 중심으로 선을 그었다. 서윤아, 박미정, 강태민. 세 개의 이름이 김도윤을 둘러쌌다. 오후 12시 한지수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였다. 감식반은 이미 철수했고 현관문에는 노란색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한지수는 장갑을 끼고 문을 열었다. 거실은 어젯밤과 달랐다. 시신은 이미 영안실로 옮겨졌고 바닥에는 혈흔 표시만 남아 있었다. 그는 소파 쿠션 사이를 뒤졌고 TV 받침대 뒤를 확인했다. 하지만 휴대폰은 없었다. 한지수는 침실로 갔다. 침대 및 옷장 안, 화장대 서랍을 모두 확인했다. 여전히 없었다. 그는 다시 거실로 나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만약 범인이 휴대폰을 가져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통화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메시지를 삭제하기 위해서, 누군가와의 연결을 끊기 위해서.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휴대폰은 증거였다. 그리고 증거를 가져간 사람은 범인이거나 범인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현장을 나서며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다. 김도윤의 죽음 뒤에는 여러 개의 관계가 얽혀 있고 그 관계들은 모두 거짓으로 가려져 있다. 박미정. 오후 3시 한지수는 박미정의 주소지로 향했다. 강남구 역삼동 반지하 원룸이었다. 낡은 건물의 계단을 내려가자 습한 공기가 폐에 들어왔다. 한지수는 문패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다. 박미정은 생각보다 작았다. 키 160cm 정도, 마른 체구에 긴 머리를 묶지 않은 채였다. 그녀는 한지수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강남서 형사 한지수입니다. 한지수는 신분증을 보여줬다. 박미정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인데요? 김도윤 씨 아십니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사망했습니다. 어젯밤에요. 박미정은 3초 정도 멈춰섰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고 눈이 흔들렸다. 거짓말이죠? 한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입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미정은 뒤로 물러섰다. 들어오세요. 방은 좁았다.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테이블, 옷걸이가 전부였다. 창문은 반쯤 가려져 있었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한지수는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았고 박미정은 침대 끝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김도윤 씨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한지수가 물었다. 박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그냥 아는 사이요. 보험 고객이었습니까? 네, 처음엔 그랬어요. 2년 전에 보험 상담받으러 갔다가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워졌어요. 자주 만나고 통화하고. 불륜 관계였습니까? 한지수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박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언제부터입니까? 1년 전쯤이요. 저도 외로웠고 도윤 씨도 집에서 힘들다고 했어요. 최근에 다툼이 있었습니까? 박미정은 눈을 들어 한지수를 봤다. 어떻게 아세요? 휴대폰 메시지 확인했습니다.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던데요. 박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돈을 빌렸어요. 500만 원. 생활비가 없어서요. 도윤 씨가 갚겠다고 했는데
자꾸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협박처럼 들렸나 봐요. 협박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박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돈이 급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도윤 씨한테 뭘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한지수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어제 저녁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하루 종일요. 혼자였습니까? 네. 어제 저녁 8시에 피해자 집 근처 편의점 CCTV에 포착됐습니다. 한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박미정의 눈이 커졌다. 그건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왜 거기 있었습니까? 도윤 씨 만나러 갔어요. 돈 얘기하려고요. 근데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습니까? 초인종 눌렀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몇 시에 갔습니까? 8시쯤이요. 몇 시에 돌아왔습니까? 9시? 9시 반? 잘 모르겠어요. 집 와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한지수는 그녀의 얼굴을 관찰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고 눈동자가 계속 움직였다. 피해자가 사망한 시각은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그 시간에 어디 있었습니까? 집이요. 제가 계속 집에 있었다고요. 한지수는 침묵했다. 박미정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저 아니에요. 저 안 죽였어요. 도윤 씨 좋아했어요. 왜 제가 죽여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지수는 그 눈물이 진짜라고 느꼈다. 서윤아의 마른 눈과는 달랐다. 과거에 폭력 전력이 있던데요. 한지수가 말했다. 박미정은 고개를 들었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제 남자친구가 저한테 먼저 손댔어요. 저는 방어한 것뿐이에요. 법원은 당신을 가해자로 판단했습니다. 그건 제가 증거를 못 댔기 때문이에요. 한지수는 수첩을 덮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집 떠날 일 있으면 미리 알려주십시오. 박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수는 일어섰고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에 그는 돌아봤다. 혹시 서윤아 씨 아십니까? 박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데요. 누군데요? 피해자 아내입니다. 박미정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아, 저는 못 봤어요. 도윤 씨가 집 얘기는 잘 안 했거든요. 한지수는 밖으로 나왔다. 계단을 올라가며 그는 생각했다. 박미정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어제 저녁 8시에 피해자 집에 갔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만나지 못했다는 진술은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다. 그녀는 정말 집으로 돌아갔는가? 아니면 다시 돌아왔는가? 오후 5시 한지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새 서류가 놓여 있었다. 김도윤 휴대폰 복구 보고서였다. 감식팀이 피해자 휴대폰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통신사에서 백업 데이터를 받아왔다. 한지수는 서류를 펼쳤다. 마지막 메시지는 사건 당일 오후 7시 52분이었다. 발신자는 박미정이었다. 오늘 밤 꼭 만나야 해. 8시에 집 앞으로 갈게. 한지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멈췄다. 오후 9시 15분. 서윤아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지금 어디야? 전화 안 받네. 하지만 서윤아는 조사에서 밤 11시 반에 집에 도착했다고 진술했다. 그녀가 9시 15분에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녀는 그때 이미 집 밖에 있었다는 의미였다. 한지수는 전화를 집어들었다. 서윤아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렸고 그녀가 받았다. 네, 여보세요? 목소리는 차분했다. 한지수 형사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9시 15분에 남편한테 메시지 보내셨습니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3초, 4초. 아, 네, 보낸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친구랑 레스토랑에 있었어요. 11시 반에 귀가했다고 하셨는데 9시에 이미 남편 걱정하셨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침묵이 흘렀다. 이번엔 5초였다. 그게 서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실은 일찍 나왔어요. 9시쯤. 그래서 집 가는 길에 남편한테 연락한 거예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서 메시지 보냈어요.
그럼 9시에 집에 도착하셨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9시 반쯤이요. 아니, 10시? 그녀의 진술이 흔들렸다. 한지수는 천천히 말했다. 부인,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경찰서로 와주십시오. 진술이 바뀐 부분이 있으니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한지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화이트보드를 바라봤다. 서윤아와 박미정. 두 여자 모두 어젯밤 피해자 집 근처에 있었다. 그리고 두 여자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2부. 1. 소환. 다음 날 오전 9시, 박미정은 강남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과 달리 화장을 했다. 얇게 바른 파운데이션과 립스틱이었지만 그 아래로 다크서클이 비쳤다. 한지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고 녹음기를 켰다. 옆에는 후배 형사 김준호가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다. 어젯밤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한지수가 물었다. 박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도윤 씨 생각이 나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은 정확하게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 어제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지금 정정하는 게 좋습니다. 박미정은 손을 꼭 쥐었다. 김준호가 노트북 화면을 돌린다. 이것 좀 보십시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피해자 집 근처 편의점이었다. 시각은 오후 8시 7분. 박미정이 편의점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게 어제 저녁 8시입니다. 맞습니까? 박미정은 화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김준호가 다음 영상을 재생했다. 같은 편의점, 시각은 오후 9시 23분. 박미정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박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다시 갔다 온 겁니까? 한지수가 물었다. 박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처음엔 못 만났어요. 초인종 눌렀는데 안 나오니까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가다가 다시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가봤어요. 몇 시에 두 번째로 갔습니까? 9시 10분쯤이요. 그때는 만났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안 나왔어요. 전화도 계속 안 받고. 박미정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왔어요. 진짜로요. 한지수는 수첩을 펼쳤다. 당신 휴대폰 기지국 기록 확인했습니다.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피해자 집 반경 500m 안에 계속 잡혔습니다. 두 번 갔다 온 게 아니라 계속 그 근처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박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9시 반쯤 집으로 왔어요. 그럼 왜 기지국 기록에는 11시까지 그 근처로 나옵니까? 모르겠어요. 기계 오류 아니에요? 박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지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기지국 기록은 법정 증거입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박미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저 정말 안 죽였어요. 왜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김준호가 다시 화면을 전환했다. 이건 피해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입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시각은 오후 9시 47분. 한 여성이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고 있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체구와 옷차림이 박미정과 비슷했다. 이게 당신 아닙니까? 박미정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옷도 똑같습니까? 한지수가 물었다. 박미정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다. 어제 입었던 검은색 패딩과 청바지였다. 저랑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많아요. 이것만으로 저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려는 겁니다. 당신 신발 사이즈는 뭡니까? 235요. 이 여성의 신발 사이즈를 분석했더니 235에서 240 사이로 나왔습니다. 박미정은 입을 다물었다. 한지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입은 패딩 브랜드도 확인했습니다. 로고가 보이거든요. 당신이 입은 것과 같은 브랜드입니다. 박미정의 손이 떨렸다. 우연이에요. 진짜 우연이라고요. 한지수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당신이 3년 전에 김도윤 씨 집에 출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보험 상담 때문이었죠. 그때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됐습니까? 박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번 가르쳐 줬어요. 그때 서류 가져다 주러 갔는데 도윤 씨가 없어서 비밀번호가 바뀌었는지 확인했습니까? 모르는데요. 피해자는 3개월 전부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즉, 당신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가 아직 유효했다는 겁니다. 한지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박미정은 시선을 피했다. 저는 안 들어갔어요. 초인종만 눌렀어요. 김준호가 끼어들었다. 당신 과거 범죄 기록 보면 폭력 전력이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폭행한 적 있죠. 박미정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정당방위였어요. 제가 먼저 맞았다고요.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죠. 그건 제가 증거를 못 댔기 때문이에요. 한지수는 손을 들어 김준호를 제지했다. 박미정 씨, 지금 상황이 당신한테 불리하다는 건 아시죠? 박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금전 갈등이 있었고, 사건 당일 현장 근처에 있었고, 출입 가능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폭력 전력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주장하시렵니까? 박미정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저는 정말 안 죽였어요. 도윤 씨 좋아했어요. 돈 때문에 다퉜지만 그래도 죽일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지수는 휴지를 건넸다. 그럼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어젯밤 정확히 어디서 뭘 했는지 시간대별로 말씀해 보십시오. 박미정은 휴지로 눈물을 닦았다. 8시에 도윤 씨 집에 갔어요. 초인종 눌렀는데 안 나와서 전화했어요. 근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기다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몇 시에 집에 도착했습니까? 8시 40분쯤이요. 근데 계속 신경 쓰여서 9시 10분에 다시 갔어요. 그때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문자 보냈어요. 왜 연락 안 돼? 나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요. 그 후에는요? 계속 주변을 배회했어요. 편의점 앞도 가고 아파트 놀이터도 갔다 오고 혹시 나올까 싶어서요. 근데 10시 넘어도 연락이 없어서 그냥 집에 갔어요. 몇 시에 집에 도착했습니까? 10시 반? 11시? 박미정은 확신 없이 말했다. 한지수는 녹음기를 껐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박미정 씨, 거주지 이탈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박미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그녀가 조사실을 나간 후 김준호가 말했다. 형사님, 이 여자 확실한 것 같은데요. 한지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너무 확실해서 문제야. 이 증거. 오후 2시 강남서 회의실에는 6명의 형사가 모여 있었다. 한지수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고 마커를 들어 타임라인을 그렸다.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시간대별로 선을 그었다. 오후 8시 7분, 박미정이 피해자 집 근처 편의점 앞을 지나갑니다. 8시 10분경 피해자 집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고 진술했고요. 8시 40분, 일단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9시 23분, 다시 같은 편의점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9시 47분, 피해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비슷한 체구의 여성이 포착됩니다. 김준호가 손을 들었다. 그 여성이 박미정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얼굴이 선명하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옷차림, 체구, 신발 사이즈가 모두 일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지국 기록이 그녀가 11시까지 그 근처에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팀장 최승기가 끼어들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 9시에서 11시 사이죠. 박미정이 그 시간대에 현장 근처에 있었다면 충분히 용의선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한지수는 마커로 9시와 11시 사이를 동그라미 쳤다. 문제는 그녀가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갔는지입니다. CCTV로는 현관까지만 확인되고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요? 또 다른 형사가 물었다. 한지수는 준비한 서류를 펼쳤다. 3년 전 박미정이
보험 상담 관련으로 피해자 집에 서류를 전달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부재 중이어서 아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박미정이 혼자 들어가 서류를 놓고 나왔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3개월 전까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에는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한지수는 정정했다. 확인 결과 비밀번호는 지난 3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박미정은 여전히 유효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최승기가 말했다. 그럼 박미정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네요. 동기도 있고 금전 갈등, 기회도 있고 비밀번호인지, 전력도 있고 과거 폭력 전과. 이 정도면 영장 청구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팀장님,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너무 완벽합니다. 최승기는 눈썹을 찌푸렸다. 완벽하다니? 증거가 너무 깔끔하게 연결됩니다. CCTV도, 기지국 기록도, 비밀번호도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김준호가 반박했다. 형사님, 그건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증거가 명확한 게 문제가 됩니까? 한지수는 화이트보드를 가리켰다. 생각해 보십시오. 박미정이 정말 범인이라면 왜 이렇게 눈에 띄게 행동했겠습니까? 편의점 앞을 2번이나 지나가고 주차장 CCTV에도 찍히고 살인을 계획했다면 좀 더 조심했을 겁니다. 우발적 범행일 수도 있잖아요. 김준호가 말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강도 살인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노트북을 가져갔죠. 그건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입니다. 한지수는 자리에 앉았다. 제 말은 섣불리 단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최승기는 팔짱을 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용의자는 있습니까? 한지수는 수첩을 펼쳤다. 피해자 아내 서윤아입니다. 그녀도 9시 15분에 남편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11시 반에 집에 도착했다고 했지만 제조사에서 9시에 이미 집으로 오는 중이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럼 아내도 용의선상에 있다는 겁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험금 5억의 수익자이고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기는 충분합니다. 한지수는 화이트보드에 서윤아의 이름을 추가했다. 하지만 그녀의 알리바이는 친구 이지은입니다. 이지은을 조사해야 합니다. 김준호가 노트북을 두드렸다. 이지은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서윤아와 7시부터 9시까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레스토랑 CCTV도 확인했고요. 두 사람이 9시 5분에 식당을 나가는 게 찍혔습니다. 9시 5분이면 서윤아가 집에 도착하는데 20분에서 30분 걸립니다. 9시 반쯤 도착했다는 진술과 맞아떨어지네요. 한지수는 턱을 괴었다. 그럼 서윤아는 9시 반에 집에 도착했고 그때 이미 남편이 죽어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최승기가 말했다. 그럼 범행 시각은 9시 반 이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박미정이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다. 아내가 라벤더 방향제를 뿌린 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남편을 발견하고 4시간 동안 신고하지 않은 것도요. 그리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것도. 최승기는 한숨을 쉬었다. 한지수 형사,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방향제는 냄새가 심해서 뿌렸을 수도 있고 신고 지연은 쇼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범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지수는 입을 다물었다. 최승기가 결론을 내렸다. 현재까지 증거로는 박미정이 가장 유력합니다. 일단 그녀를 집중 수사하고 추가 증거가 나오면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한 형사는 서윤아 쪽도 계속 확인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팀장님.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다. 한지수는 혼자 남아 화이트보드를 바라봤다. 박미정과 서윤아. 두 여자의 이름이 김도윤을 중심으로 얽혀 있었다. 그는 마커를 들어 물음표 하나를 그렸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누가 먼저 거짓말을 했는가? 오후 4시, 한지수는 다시 피해자 아파트로 향했다.
이번에는 경비실에 들렀다. 안녕하십니까? 강남서 형사입니다. 금요일 밤 출입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를 켰다. 몇 층이신가요? 12층 1203호입니다. 경비원은 기록을 검색했다. 금요일 밤 7시 10분에 1203호 부인이 외출하셨고 9시 34분에 다시 들어오셨네요. 한지수는 메모했다. 9시 34분 서윤아의 진술과 맞아떨어졌다.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1203호 방문자요. 금요일에는 없었습니다. 목요일에 택배기사 한 분 다녀가셨고요. 혹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사람은 추적 가능합니까? 주차장은 별도 시스템이라 여기서는 확인 안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한지수는 감사 인사를 하고 관리사무소로 갔다. 주차장 출입 기록을 요청했고 직원은 파일을 출력해줬다. 금요일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 총 4대의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왔다. 그중 1203호 주차 공간 근처에 세워진 차는 없었다. 한지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만약 박미정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왔다면 차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걸어서 들어왔다는 의미였다. CCTV 속 여성도 차가 아니라 도보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입구에서 1203호까지의 동선을 따라 걸었다. CCTV가 2군데 더 있었다. 하지만 각도상 엘리베이터 안쪽은 찍히지 않았다. 한지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1203호 앞에 섰다. 노란 테이프는 여전히 붙어 있었다. 그는 테이프를 걷고 문을 열었다. 거실은 어제와 같았다. 혈흔 표시, 흩어진 서류, 빈 선반.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삼재보. 다음 날 오전 10시 서윤아가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녀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화장은 어제보다 진했다. 파운데이션으로 다크서클을 가렸고 립스틱도 발랐다. 한지수는 그녀를 조사실로 안내했다. 서윤아는 익숙한 듯 의자에 앉았고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부인, 오늘은 지난번 진술 중 바뀐 부분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한지수는 녹음기를 켜며 말했다. 서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금요일 저녁 일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서윤아는 숨을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다. 7시에 집을 나섰어요. 친구 이지은을 만나서 강남역 근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9시 좀 넘어서 식사가 끝났고 9시 반쯤 집에 도착했어요. 9시 15분에 남편한테 메시지 보낸 건 맞습니까? 네, 맞아요. 식당 나와서 택시 기다리면서 보냈어요. 왜 보냈습니까? 그냥 언제 들어오냐고요. 남편이 저녁 먹었는지 궁금해서요. 서윤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다.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준비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상황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첫 반응이 어땠습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가가서 흔들어 봤는데 차갑고 그래서 죽은 걸 알았어요. 한지수는 수첩을 펼쳤다. 부인,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편분이 최근 박미정이라는 여자한테 협박을 받고 있었다고 하셨죠? 서윤아는 눈을 깜빡였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윤아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1~2달 전부터요.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고객 중 한 명이 돈 문제로 계속 연락한다고 했어요. 그게 박미정입니까? 네, 나중에 알았어요. 남편 휴대폰에서 메시지 본 적 있거든요. 돈 안 갚으면 다 털어놓겠어.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지수는 메모하며 물었다. 500만 원 맞습니까? 네, 그 정도 금액이라고 들었어요. 남편분이 왜 그 돈을 빌려줬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 불륜 관계였으니까 거절하기 어려웠나 봐요. 한지수는 고개를 들어 서윤아를 봤다. 남편분 불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서윤아는 시선을 내렸다.
화났죠. 당연히. 근데 뭐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혼은 생각 안 하셨습니까?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이 끝내겠다고 해서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박미정과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까? 없어요. 얼굴도 본 적 없어요. 서윤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지수는 핸드백을 가리켰다. 혹시 오늘 가져오신 거 있으십니까? 전화로 남편과 박미정 관련 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서윤아는 핸드백을 열고 USB 메모리를 꺼냈다. 여기 있어요. 남편 노트북에서 복사한 파일들이에요. 한지수는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이 열렸다. 음성 녹음 파일이 3개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김도윤이었다. 미정아, 진정해. 내가 곧 갚을게. 그리고 여자 목소리 박미정이었다. 언제? 한 달째 똑같은 소리야. 내가 얼마나 급한지 알아?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배경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박미정의 목소리가 더 높았다. 나 진짜 참을 만큼 참았어. 안 갚으면 네 아내한테 다 얘기할 거야. 우리 관계도 다 까발릴 거고. 김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제발 그러지 마. 조금만 기다려줘. 녹음이 끝났다. 한지수는 서윤아를 봤다. 이 녹음은 언제 한 겁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따로 저장해 둔 거예요. 아마 증거로 남기려고 했나 봐요. 부인은 이 녹음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며칠 전이요. 남편 노트북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서윤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한지수는 세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 녹음은 더 최근인 듯했다. 박미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도윤아, 나 진짜 힘들어. 이번 달 월세도 못 냈어. 제발 도와줘. 김도윤이 대답했다. 미안해. 지금 나도 여유가 없어. 조금만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 넌 날 그냥 버릴 거지? 박미정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한지수는 녹음을 멈췄다. 이 녹음들을 보면 박미정이 상당히 절박했던 것 같네요. 서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여자가 남편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돈도 못 받고 관계도 끝나고 화가 났겠죠. 한지수는 USB를 빼서 증거 봉투에 넣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사님, 서윤아가 조용히 말했다. 네? 그 여자 잡아주세요. 제 남편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한지수는 그녀의 눈을 봤다. 눈은 붉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눈물은 없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윤아가 나간 후 한지수는 혼자 조사실에 남았다. 그는 USB를 다시 꽂고 녹음 파일의 속성을 확인했다. 생성 날짜를 봤다. 첫 번째 파일은 한 달 전, 두 번째는 3주 전, 세 번째는 일주일 전이었다.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녹음이 모두 최근이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것처럼. 한지수는 김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음성 분석 좀 부탁한다. 지금 보내는 파일 편집 여부 확인해줘. 알겠습니다, 형사님. 전화를 끊고 한지수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서윤아의 이름 옆에 물음표를 하나 더 그렸다. 증거는 너무 완벽했다. 너무 깔끔하게 박미정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제공한 사람은 서윤아였다. 한지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빛이 밝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어두웠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박미정은 범인일 수도 있다. 증거도 있고 동기도 있고 기회도 있다. 하지만 한지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이 사건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손은 모든 것을 박미정 쪽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사무너지는 증언. 오후 3시, 박미정은 다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변호사가 옆에 있었다. 국선 변호인이었다. 40대 중반에 피곤해 보이는 남자였다. 한지수는 그들 앞에 앉았고 김준호는 노트북을 준비했다. 테이블 위에는 USB 메모리가 놓여 있었다. 박미정 씨,
오늘은 새로운 증거에 대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한지수는 녹음기를 켰다. 박미정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어떤 증거입니까? 피해자가 녹음해둔 통화 내용입니다. 한지수는 노트북을 열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박미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언제? 한 달째 똑같은 소리야. 내가 얼마나 급한지 알아? 그리고 뭔가 깨지는 소리. 박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녹음이 끝나자 한지수가 물었다. 이게 당신 목소리 맞습니까? 박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뭘 깨뜨린 겁니까? 컵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박미정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변호사가 메모하며 말했다. 의뢰인이 화를 냈다고 해서 살인범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녹음이 재생되었다. 나 진짜 참을 만큼 참았어. 안 갚으면 네 아내한테 다 얘기할 거야. 박미정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건 진짜 협박이 아니었어요. 그냥 화나서 한 말이에요. 하지만 협박처럼 들립니다. 한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피해자 아내한테 다 얘기하겠다는 건 명백한 협박 아닙니까? 박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정말 말만 한 거예요. 실제로 아내한테 연락할 생각은 없었어요. 세 번째 녹음이 재생되었다. 박미정이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 진짜 힘들어. 이번 달 월세도 못 냈어. 제발 도와줘. 녹음이 끝나자 박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 정말 힘들었어요. 일도 없고 돈도 없고. 한지수는 휴지를 건넸다. 박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도윤 씨를 죽일 이유는 없잖아요. 도윤 씨가 죽으면 돈은 더 못 받는데요. 한지수는 고개를 기울였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날 밤 다시 만났고 또 거절당했다면요?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안 만났어요. 초인종만 눌렀다고요. 김준호가 노트북을 돌렸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화면에는 박미정의 과거 사진이 있었다. 2021년 상해 사건 당시 경찰서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박미정의 손에 멍이 있었고 얼굴에도 긁힌 자국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 당신 남자친구는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당신이 한 겁니까? 박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람이 먼저 저를 때렸어요. 저는 방어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상해 정도를 보면 과잉 방어입니다. 김준호가 말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그 사건은 이미 처리된 건입니다. 집행유예로 끝났고 지금 이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한지수는 손을 들어 김준호를 제지했다. 박미정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금요일 밤에 정말 피해자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박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안 들어갔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왜 지하주차장까지 갔습니까? CCTV에 찍혔습니다. 박미정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저 주차장에서 기다리려고 했어요. 혹시 도윤 씨가 차 타고 나올까 싶어서요.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그냥 기다렸는데 안 나오니까 그냥 갔어요. 박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지수는 서류를 펼쳤다. 당신 기지국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9시 47분에 지하주차장에 들어갔고 10시 23분까지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36분 동안 뭘 했습니까? 주차장에 앉아 있었어요. 계단에요. 생각 좀 하려고요. 무슨 생각을요? 도윤 씨랑 저랑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요. 김준호가 다시 끼어들었다. 36분은 너무 깁니다. 그 시간이면 12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박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안 올라갔어요. 진짜로요. 변호사가 말했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의뢰인이 12층에 올라갔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한지수는 침묵했다. 변호사의 말이 맞았다. 지하주차장 CCTV는 입구만 찍혔고
엘리베이터나 12층 복도는 찍히지 않았다. 물적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정황상 박미정이 가장 유력했다. 한지수는 다른 방향으로 질문했다. 피해자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까? 박미정은 눈을 깜빡였다. 아, 기억 안 나는데요. 3년 전 일인데 어떻게 기억해요? 그럼 당시 비밀번호가 뭐였습니까?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박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한지수는 그녀의 눈을 봤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하지만 증명할 수는 없었다. 한지수는 녹음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박미정 씨,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박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안 죽였어요. 저 정말 안 죽였어요. 조사실 밖으로 나온 한지수는 김준호와 함께 복도를 걸었다. 김준호가 말했다. 형사님, 이 정도면 영장 청구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기, 기회, 전력 다 있고 거짓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팀장님께 보고하고 검토해보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한지수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다. 박미정에 대한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현장에서 그녀의 지문이나 DNA가 나오지 않았다. 목격자도 없었다. CCTV도 12층까지 올라간 걸 증명하지 못했다. 모든 게 정황 증거였다. 한지수는 화이트보드를 봤다. 박미정의 이름 주변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하지만 서윤아의 이름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직 적히지 않은 이름 강태민. 한지수는 수첩을 펼쳤다. 서윤아의 통화 기록에서 삭제된 번호. 그 번호의 주인. 그는 전화를 들어 강태민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삭제된 번호. 전화는 3번 울린 후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분하고 낮은 음색이었다. 강태민 씨입니까? 네, 그런데요. 강남서 형사 한지수입니다. 김도윤 씨 사건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는데 내일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2초 정도였다. 김도윤 씨요? 무슨 일인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없었다. 사망 사건입니다. 당신이 피해자와 최근 통화한 기록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갈까요? 내일 오전 10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한지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생각했다. 강태민의 반응은 지나치게 침착했다. 경찰에게서 살인사건 관련 전화를 받으면 보통 놀라거나 당황한다. 하지만 강태민은 그러지 않았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한지수는 컴퓨터로 강태민의 정보를 다시 확인했다. 1989년생, 서울 거주, 직업은 IT 기업 과장. 범죄 경력 없음. SNS 활동도 적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서윤아와의 연결고리가 있었다. 6개월 전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 한지수는 김준호를 불렀다. 강태민이라는 사람 알아?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 듣는데요. 누굽니까? 피해자 아내 서윤아와 연결된 사람이야. 사건 당일 밤 9시 42분에 서윤아한테 전화했는데 그 기록이 삭제됐어. 김준호의 눈이 커졌다. 삭제요? 누가요? 서윤아지. 사건 발생 10분 후에 삭제했어. 한지수는 통화 기록을 보여줬다. 김준호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형사님,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왜 삭제했을까요? 그걸 알아내야지. 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오전에 강태민 소환했어. 같이 조사하자. 다음 날 오전 10시, 강태민이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는 키가 178cm 정도 되었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얼굴은 평범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한지수는 그를 조사실로 안내했다. 강태민은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긴장한 기색은 없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수는 녹음기를 켜며 말했다. 김도윤 씨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강태민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대학 후배였어요. 같은 과는 아니고 동아리에서 알게 됐죠. 최근에도 연락하셨습니까? 가끔요. 1년에 한두 번? 그 정도였어요. 보험 가입하신 적 있습니까? 김도윤 씨를 통해서요. 네, 있어요. 2년 전쯤 실손보험 들었어요.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펼쳤다. 최근 통화 기록을 보니 2주 동안 7번 통화하셨던데요. 무슨 일이었습니까? 강태민은 눈을 깜빡였다. 0.5초 정도 느렸다. 보험 관련 상담이었어요. 보장 내용 확인하고 그랬죠. 7번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한지수가 물었다. 강태민은 미소를 지었다. 제가 좀 꼼꼼한 편이라서요. 한지수는 그 미소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다. 마지막 통화는 사건 3일 전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 나눴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마 보험료 얘기했을 거예요. 한지수는 다음 질문을 던졌다. 서윤아 씨 아십니까? 강태민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입술이 약간 굳었다. 그 변화는 0.3초도 안 되었지만 한지수는 놓치지 않았다. 김도윤 씨 부인이죠? 한 번 본 적 있어요. 언제요? 2년 전? 보험 가입할 때 댁에 갔다가 인사했어요. 그 후로는 안 만나셨습니까? 아니요. 강태민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한지수는 노트북을 켜고 SNS 화면을 보여줬다. 6개월 전에 서윤아 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셨던데요. 강태민은 화면을 보고 어깨를 으쓱했다. 아, 그랬나 보네요. SNS에서 우연히 봤나 봐요. 팔로우도 하셨습니까? 아니요, 팔로우는 안 했어요. 추천 피드에 떴던 것 같아요.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화면을 넘겼다. 서윤아 씨 친구 목록 확인했는데 당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팔로우 안 했다고 하셨는데요. 강태민의 얼굴이 굳었다. 아, 그랬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한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강태민 씨,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강태민은 시선을 피했다. 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대충 답한 거예요. 살인사건 수사에서 거짓말은 중요합니다. 한지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다시 묻겠습니다. 서윤아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강태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5초 정도 침묵이 흘렀다. 친구요. 그냥 친구. 친구가 남편 사망 당일 밤 9시 42분에 전화합니까? 한지수는 통화 기록을 보여줬다. 강태민은 화면을 보고 눈을 감았다. 그건 그 전화 1분 37초 동안 무슨 얘기 나눴습니까? 강태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지수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그 전화 기록은 사건 발생 10분 후에 삭제됐습니다. 서윤아 씨가 직접 삭제했죠. 왜 삭제했을까요? 강태민은 고개를 들어 한지수를 봤다. 형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왜 거짓말합니까? 유나 씨를 보호하려고요. 강태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지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보호요? 무엇으로부터요? 오해로부터요. 저랑 유나 씨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가끔 얘기 나누는 사이였어요. 근데 남편이 죽고 나서 제 이름이 나오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강태민은 말을 흐렸다. 한지수는 팔짱을 꼈다. 가끔 얘기 나누는 사이가 2주 동안 7번 통화합니까? 강태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지수는 다시 물었다. 사건 당일 밤 9시 42분, 서윤아 씨가 당신한테 전화했을 때 그녀는 어디 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 나눴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얘기요. 1분 37초 동안 일상적인 얘기만 했습니까? 강태민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한지수는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말했다. 강태민 씨, 지금 당신이 숨기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살인사건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당신도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강태민은 손을 내리고 한지수를 똑바로 봤다. 유나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한지수는 그 질문의 의미를 즉시 파악했다. 강태민은 서윤아가 무엇을 진술했는지 확인하려 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맞춰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의미였다. 한지수는 침묵했다. 강태민도 침묵했다. 조사실 안에는 녹음기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한지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윤아 씨는 당신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강태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럼 저는 왜 여기 있는 겁니까? 통화 기록 때문입니다. 삭제됐지만 복구했죠. 한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강태민 씨, 당신과 서윤아 씨는 단순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강태민은 입을 다물었다. 한지수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사건 당일 밤, 피해자 집에 있었습니까? 강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3부. 강태민은 3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한지수는 기다렸다. 침묵은 때로 질문보다 강했다. 마침내 강태민이 입을 열었다. 변호사 부르고 싶습니다.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십시오. 녹음기를 껐다. 강태민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한지수는 그가 변호사에게 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강태민의 첫 마디가 그것을 증명했다. 유나야, 나 지금 경찰서야. 한지수는 즉시 휴대폰을 빼앗았다. 통화 끝입니다. 강태민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한지수는 복도로 나가 김준호를 불렀다. 서윤아 긴급 소환해. 지금 당장. 오후 1시 서윤아가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다. 코트 단추가 하나 잘못 채워져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한지수는 그녀를 다른 조사실로 안내했다. 강태민이 있는 곳과는 복도 반대편이었다. 왜 또 부르신 거예요? 서윤아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강태민 씨 아시죠? 한지수가 물었다. 서윤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모르는데요. 방금 전화 받으셨습니다. 본인 목소리로 유나야라고 불렀습니다. 서윤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친구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한지수는 서류를 펼쳤다. 10개월 전부터 통화 기록이 267건입니다. 문자는 1842건이고요. 친구치고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서윤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오후 9시 42분, 당신이 강태민에게 전화했습니다. 무슨 얘기했습니까? 기억 안 나요. 서윤아가 말했다. 한지수는 의자를 끌어 그녀 앞에 앉았다. 서윤아 씨, 이제 그만하십시오. 강태민 씨는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다. 서윤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했는데요? 당신이 먼저 말해보십시오. 한지수는 팔짱을 꼈다. 서윤아는 5초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태민이랑 사귀었어요. 남편 몰래요. 한지수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언제부터입니까? 10개월 전부터요. 태민이가 보험 상담 왔을 때 다시 만났어요. 남편이 알았습니까? 3개월 전에 눈치챘어요. 확실한 건 아니었지만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서윤아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남편이 절 추궁했어요. 태민이 얘기를 꺼냈어요. 보험 수익자 바꾸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한지수는 수첩에 뭔가를 적었다. 9시 42분 전화는요? 남편이랑 싸우다가 태민이한테 전화했어요. 와달라고. 남편이 너무 화나서 무서웠어요. 강태민이 왔습니까? 서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요? 10시쯤이요. 한지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당신은 9시 반이 아니라 더 일찍 집에 도착했다는 겁니까? 서윤아는 눈물을 흘렸다. 네 8시 반쯤 도착했어요. 친구랑 일찍 헤어졌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제 휴대폰 백업 파일을 보고 있었어요. 태민이랑 주고받은 메시지를. 그래서 싸웠습니까? 네. 1시간 동안 싸웠어요. 남편이 소리 지르고
저도 소리 지르고 서윤아가 흐느꼈다. 한지수는 휴지를 건네지 않았다. 강태민이 도착했을 때 남편은 어땠습니까? 살아있었어요. 한지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 다음은요? 서윤아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태민이랑 남편이 몸싸움했어요. 남편이 먼저 태민이를 밀었어요. 태민이가 넘어졌고 일어나서 남편을 밀었어요. 남편이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리고요? 한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남편이 쓰러졌어요. 태민이가 당황해서 남편 목을 잡았어요. 숨 쉬는지 확인하려고요. 근데 너무 세게 잡았나 봐요. 남편이 숨을 안 쉬었어요. 한지수는 녹음기를 다시 켰다.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겁니까? 네, 우발적이었어요. 태민이는 죽일 생각 없었어요. 서윤아가 울며 말했다.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강도 살인로 위장했습니까? 서윤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지수가 대신 말했다. 당신이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서랍 뒤지고, 노트북 가져가고, 강태민 통화 기록 삭제하고, 그리고 박미정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녹음 파일까지 조작했습니다. 서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조작 안 했어요. 그 녹음은 진짜예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박미정에게 혐의를 씌우려고. 한지수는 서류를 펼쳤다. 당신은 남편이 박미정과 금전 갈등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녀가 사건 당일 집 근처에 있었다는 것도 CCTV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그녀에게 돌렸습니다. 서윤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태민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태민이까지 잃을 순 없었어요. 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윤아 씨, 당신은 살인방조, 증거인멸,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윤아는 무너졌다. 그녀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쏟아졌다.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눈물이었다. 한지수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강태민이 있는 조사실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강태민이 고개를 들었다. 유나는요? 그가 물었다. 체포됐습니다. 당신도 살인죄로 구속됩니다. 강태민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저는 정말 죽일 생각 없었어요. 그냥 유나를 지키려고 당신이 지킨 건 서윤아가 아닙니다. 한지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수는 박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미정 씨,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진범을 잡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박미정이 울음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지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햇빛이 밝았다. 보험금 5억 원은 지급 보류되었고 김도윤의 부모에게 귀속될 예정이었다. 서윤아와 강태민은 구속 기소되었다. 언론은 불륜살인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지수는 알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살인이 아니었다. 그는 사무실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김도윤의 이름을 지우고 서윤아와 강태민의 이름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죽은 건 남편이 아니라 신뢰였다.